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에 호응하던 박은식은 이후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누렁의 대한국민의회정부, 서울의 한성 임시정부의 통합을 추진했고 그 결과 통합된 임시정부가 발족했어요. 하지만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통합운동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결렬되는 등 임시정부가 무력한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이에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박은식을 제2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어요. 대통령이 된 그는 바로 국무령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임시정부 정상화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여러 역사서를 남기는 등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박은식은 1925년 11월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66세를 일기로 상해에서 서거했어요.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 일환으로 삼아 평생 매진한 박은식은 한국사를 곧 한국 혼이자 한국 정신임을 일깨운 선각자였어요. 한중일 삼국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선생의 인생 역정은 우리에게 사람살이의 참기를 알려주고 있답니다. 한국통사는 총 3편 114장으로 이루어진 대작이에요. 제1편은 우리나라 지리와 단군에서 고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했죠. 박은식 선생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2편과 3편에 있답니다. 제2편은 총 51장으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는 1864년부터 구미열강이 이권을 약탈하는 내용까지의 서술이죠. 제3편은 총 61장으로 1897년 대한제국 성립에서부터 1911년 백오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한반도 강탈 과정을 상세히 서술했죠. 그래서 한국통사가 1864년에서부터 1911년까지의 한국 근대사를 다룬 고전이라고 하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 민족의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는 식민 사학을 가르쳤죠. 이에 대항하여 우리 사학자들은 민족의 우수성과 한국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한 역사학을 발전시키고 독립정신을 심어주었는데 이를 민족 사학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민족 사학자로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등이 있어요. 그럼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25대 철종 임금이 뒤를 이을 자식이 없이 승하했죠. 이때 영조의 오대손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그분이 조선 제26대 고종 임금입니다. 고종은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하응이 누군가 하면 흥선대원군이죠. 대원군이란 임금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당시 조선은 안동 김씨에 의할 세도 정치와 당파 싸움으로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졌어요. 이런 시기에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증건하기로 했죠. 왕실의 위엄을 세우는 일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경복궁 중건은 돈이 많이 들어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흥성대원군은 부족한 비용은 당백전을 발행해 충당했어요. 돈을 마구 찍어 경제가 더 어려워진 데다가 백성들은 궁궐을 짓느라 불려 다녔죠. 그럼 흥성대원군은 잘한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흥선대원군의 외척인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인재를 능력 위주로 골고루 등용했죠. 그러자 외척의 힘이 줄어들었죠. 또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게 했어요. 그리고 서원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의 등골이 휘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양반과 유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게 했어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흥선대원군이 한창 개혁 정책을 펼칠 무렵 1866년 초 러시아 상선이 해안에 다가와 통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대포를 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조정에서는 프랑스 힘을 빌려 러시아를 물리치려고 천주교와 친한 세력을 중용하고 프랑스 신부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러시아 상선이 쓰다 달다 말도 없이 돌아가 버렸죠. 그러자 예의가 없다면 화가 치밀었죠. 거기다 천주교에 반대하는 세력이 대원군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부추겼어요.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신부와 신자들을 잡아들여 죽였어요. 프랑스 신부 9명과 수천 명의 신자가 처형당했지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서울의 하수구가 피로 물들 정도였어요. 이 사건을 1866년 병인년에 일어나 병인 박해라고 한답니다.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있는 머리가 잘린 산이라는 뜻의 절두산 성지가 그때 처형장이었어요. 왜 그렇게 천주교를 박해했을까요? 양반이고 노비고 평등하다는 천주교는 전통적인 유교와 대립되었거든요. 병인 박해로 프랑스 신부가 처형당했으니 프랑스 군대가 가만 있을 리가 없었죠. 1866년 10월 로즈 제독은 대포를 정착한 7척의 함선에 군사 2,500명을 싣고 와 강화부를 점령했어요. 이 사건이 병인 양요이죠. 그때 프랑스군은 강화에 있던 외교 장갑을 불태우고 조선에 기중한 책 수백 권을 약탈해 갔어요. 암튼 병인 양요를 겪은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닫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눈을 감고 앞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죠.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밤중에 아산만으로 들어와 흥선대원군의 부친묘를 독을 했죠. 흥선대원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어요.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갔어요. 포교와 통상을 위해 다가온 서양인과 싸운 것은 잘못이죠. 박은식은 그래서 우리의 아픈 역사가
이때 시작되었다고 했죠. 건불 10년이라고 했나요? 왕비는 고종에게 직접 나라를 다스릴 나이가 되었다며 고종에게 직접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죠. 결국 고종은 1873년부터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흥선대원군은 집권 10년 만에 섭정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고종이 실권을 쥐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왕비인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고 왕비의 친척들이 요직에 등용되고 기강이 매우 문란해졌죠. 그러던 중 일본 군함이 허락 없이 강하 해협에 들어왔고 수비병들이 이양선이 습격했으니 포를 쐈겠죠. 그러자 일본군이 포를 발사해 우리 군은 성능 좋은 일본포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때 우리 백성 수천 명이 죽었고 게다가 일본군은 영종도에 상륙해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불을 저지르는 등 만행을 저질렀죠. 일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운요 사건에 책임을 물어 조약을 맺으려 했죠. 흥선대원군 측은 척화를 주장했고 왕비 측은 대원군 측에 반대하여 화의를 주장했어요. 결국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랑 똑같은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침략의 발판이 되었어요. 불평등 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죠.